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이 불안을 말한다입니다. 저자는 앨런 보라,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앨런 보라,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홀리스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다. 침술사이자 요가 강사이다. 예일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학위를 받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의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커피를 끊고 장이 튼튼해지더라도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삶이 본디 연약하게 생기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삶이 내가 가진 가치나 능력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는데, 그래서 불안은 삶에 뭔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불안은 내 몸이 나에게 제발 이것 좀 봐 라고 말을 거는 방식이다. 불안이 거는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불안은 내가 존재하는 고유한 이유는 물론이고 행동해야 되는 방향까지도 알려준다. 궁극적으로 불안의 감정은 목적의식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 이것을 나는 진짜 불안이라고 부른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기보다는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불안을 멈출 수가 있지? 이런 질문 대신 내 불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불편한 감정에 반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불안을 극복해야 될 골칫거리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중요한 목소리를 놓칠 수가 있다. 그 대신 내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불안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면 어떨까?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진짜 불안을 두려워하며 맞서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안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쩌면 당신은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억지로 막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당신의 본질적인 진실을 알고 있다. 직감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계속되는 불안과 머릿속을 반복적으로 헤집어 놓는 잡다한 생각들이 마침내 잠잠해진다. 이처럼 좀 더 깊은 울림이 있는 불안과 친해지면 몸 안에서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만약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솟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 몸이 내 직감에 동의하며 좋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일 것이다. 반면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진짜 불안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아직도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환자들에게 핸드폰을 침실 밖에 두기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주된 이유는 청색광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청색광을 방출하므로 밤에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일주기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 게다가 자기 전에 침대에서 끝없이 스마트폰의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자야 할 시간을 훨씬 넘겨서까지 깨어있기 쉽다. 이처럼 잠들기에 딱 좋은 정도의 피곤함에서 과로 상태로 넘어가면 몸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그러면 잠이 들거나 도중에 깨지 않고 쭉 자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고 핸드폰을 침대 근처에 두면 밤중에 깨는 순간 핸드폰을 확인하게 된다. 그때마다 우리의 뇌는 핸드폰 불빛이 방출하는 청색광에 에소프레소 한 잔을 마신 것만큼이나 강력한 충격을 받는다. 지금은 핸드폰 충전기를 침실 밖에 두고 핸드폰 없이 잠자리에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눈 딱 한 번 감고 일주일만 실천해 보면서 정말로 잠자리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편한지, 그리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지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 평소 핸드폰 알람으로 기상을 했다면 핸드폰 대신 옛날식 알람 시계를 쓰면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최대한 가장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라. 안대를 쓰거나 암막 커튼을 쳐도 좋다.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모두 침실 밖에 둬라. 혹시라도 밤중에 깨면 눈이 그 어떠한 빛도 보지 못하도록 하라.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려 한다면 화장실로 가는 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최대한 가늘게 눈을 뜨고 손으로 더듬어서 다녀와라. 무드등이 필요하다면 주황빛을 내는 곳으로 선택한다. 대학에 다닐 때 나는 보통 새벽 2시쯤 자서 오전 10시쯤 일어나곤 했다. 어쨌든 8시간은 자니까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는 크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다. 내 몸이 마치 고장나기 일보 직전의 기계처럼 느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인간의 몸은 해의 움직임에 맞춰 활동할 때 가장 잘 기능했다. 여전히 산업화 이전처럼 생활하는 수렵 최전민 사회들을 연구한 인류 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부족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해가 진 뒤에 약 3시간 후면 잠자리에 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의 취침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일몰 시각은 계절마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즉, 6월에는 밤 11시, 12월에는 저녁 8시 30분이 취침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만약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원한다면 밤 9시 30분부터 10시 45분 사이에 잠드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반응에 돌입한다. 내가 잘 시간이 됐는데도 잠자리에 들지 않는 데에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 아마도 내가 위험에 빠졌거나 부족을 지키려고 보초를 서는 중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돕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함으로써 에너지와 각성을 제공한다. 자기 몸이 피곤하다고 보내는 신호를 들어주고 익혀라. 혹시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소파에서 골아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진 않는가? 나는 피곤할 때 주로 눈썹을 문지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때를 놓쳐서 과로한 상태가 되면 다시 정신이 맑아진다. 몸이 따뜻해지고 갑자기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부엌을 정리한다. 막상 자야겠다는 생각에 잠자리에 누우면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인다. 과로한 몸이 내 혈관 속에 흐르는 코르티솔과 서로 싸우는 것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러므로 만약 몸이 피곤해하는 신호를 알아차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너무 늦기 전에 침대에 누워라. 좀 더 단순한 지침을 선호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허기가 지면 통잠을 자기 힘들다.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이 가장 길 때는 주로 잠을 잘 때이다. 이러한 공복 상태가 세포를 수리하고 소화기관이 쉴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동안에도 우리의 혈당은 낮에 활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밤새 오르내린다. 만약 당신이 보통 오후 3시에 배가 고파서 화가 나고 짜증나는 편이라면 마찬가지로 밤에도 새벽 3시쯤 깼다가 이런저런 생각에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주로 밤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이 스트레스 반응으로 대응할 때 일어난다. 이때 스트레스 반응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밤중에 갑자기 눈을 뜨게 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얕은 잠을 자도록 할 수가 있다. 해결 방안은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야식을 먹는 것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차할 때는 침대 곁에 아몬드 버터나 코코넛 오일 한 병을 갖춰놓고 밤에 이를 닦기 전에 한 숟갈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초조하고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밤중에 깼다면 한 숟갈을 더 먹는다. 이러한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는 소화 흡수가 느리므로 밤새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혈당 안전망을 제공한다.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붉은 고기를 좀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한다. 나도 한때는 채식주의자였던 만큼 이러한 조언을 가볍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확고한 선택을 모두 인정하고 존중한다. 사실 나도 내 식단에 고기가 꼭 필요한지 매일 거듭 고민한다. 그러나 환자들과 나의 몸을 통해 직접 목격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육류, 특히 붉은 고기가 때로는 기분과 불안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처방이라는 사실이다. 육류는 영양이 풍부한 데다 적절한 양을 먹으면 철분, 아연 같은 특정 영양소를 얻기 위해 접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음식일 수가 있다. 나는 또한 육류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쉽게 측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는 고기전골, 사골 육수가 피를 만들고 신장의 기와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고 이해한다. 채식이나 비건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언이 상당히 의아할 것이며 어쩌면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자, 내 주장을
좀 더 명확히 하겠다. 만약 당신의 우선순위가 윤리와 동물권이라면 육류 섭취는 고민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당신의 뜻을 100% 존중한다. 내 제안은 더 건강해지려고 채식이나 비건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경우라면 당신의 선택을 재고해 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지난 수년간 붉은 고기가 몸에 해롭다는 생각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은 그것들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결국 2019년 영양학자들은 그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조용히 인정했다. 따라서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면 사골 육수, 치킨 스프, 그리고 가능하면 닭의 간으로 만든 파테도 시도해보고 건강과 불안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육류를 소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덧붙이자면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으로 고기를 먹자. 윤리, 환경,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도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육류는 피하자.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정제 탄수화물이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섭취를 최소화하라고 권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 조언이 모든 탄수화물을 피하라는 뜻으로 잘못 전달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잘 맞으며 나는 한 끼의 4분의 1을 탄수화물로 채우기를 추천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많은 사람이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지금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기근에 시달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몸에 전달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반응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명확히 하자면 여기서 내가 말하는 탄수화물은 파스타, 빵, 비스켓, 쿠키 등이 아니다. 그것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마구 뛰게 만드는 정제 탄수화물들이다. 이것들은 당뇨, 비만, 치매, 심장질환, 소화불량, 수면 단축, 불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반면에 감자, 고구마, 바나나, 호박, 타로, 카사바 등과 같은 전분이 많은 채소는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불안을 피하는 데도 종종 도움이 된다. 정제 탄수화물과 비교했을 때 전분이 풍부한 줄기덩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매우 천천히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치솟는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혈액에 당분을 공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체계를 진정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을 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땡길 때는 자책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가공식품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 대신 전분이 많은 채소를 먹어라. 그렇게 하면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다 염증 걱정 없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연료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이점까지 제공할 수가 있다. 마지막 추천 음식은 사골 육수이다. 콜라겐, 글리신, 글루타민, 철분이 풍부한 사골 육수는 장을 치유하고 영양분 저장소를 만드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하며 체내 건강 상태의 지표인 피부, 머리카락, 손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스웨덴의 연구원들은 정상 체중의 건강한 성인 두 그룹에게 매일 똑같은 열량의 음식을 제공했다. 한 그룹은 간식으로 땅콩을 먹었고 다른 그룹은 같은 열량의 사탕을 먹었다는 점만 달랐다. 그런데 땅콩을 먹은 그룹은 대개 건강이 개선되었지만 사탕을 먹은 그룹은 체중, 허리둘레, 저밀도 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얼마나 많이 먹는가 보다는 무엇을 먹는지가 대사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짜고, 달고, 자극적인 가공식품을 먹으면 포만감을 무시하게 되어 과식을 하거나 대사 건강이 나빠지는 지경에 이르며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짜 불안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얼마나 많이 보다는 무엇을 먹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될 수 있으면 자연식품을 먹고 가짜 식품은 피하기를 목표로 삼는 것이다. 불안이 몸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는 종종 당신을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이끌어준다. 어쨌든 당신의 가장 심오한 철학보다는 당신의 몸에 더 많은 지혜가 존재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 없이 질문하고 충분히 오랫동안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결국에는 당신의 몸이 말하려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고야 말 것이다. 그때 당신의 할 일은 스스로 들은 메시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부분에 어두운 구석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이다.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욱 쉽게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흘러나올 수가 있다. 몸은 말을 할 수 없기에 어떤 사람들은 몸의 메시지를 계속 무시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머지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몸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몸은 모든 것을 목격하며 집요하게 소통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소리를 지를 것이다. 따라서 불안을 직면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평생 온갖 불편한 증상에 시달리기보다는 다소 힘들더라도 바로 지금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편이 스스로를 위해 좋은 길임을 기억하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락해주자. 이제는 감정을 허락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힘든 감정이 치솟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거기에 뛰어드는 편이 훨씬 더 용감하다. 정신분석가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우리가 거부하는 감정이 집요하게 계속된다는 통찰을 남겼다. 즉, 어떠한 감정도 성공적으로 감추기란 불가능하다. 난 그것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내 의식 밖으로 밀어낼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느낌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2배로 커져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만성적인 요통, 두통, 소화불량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해서 우리를 몰아세울 때까지 말이다. 그러니 감정의 해일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는 그것이 나를 장악하게 두는 대신 내가 먼저 그 안에 뛰어들자. 슬픔이든 분노든 애통이든 그 감정을 온전히 전력으로 느껴보자.
파도가 찾아올 듯이 이러한 감정도 결국에는 장점에 이르렀다가 해소될 것이다. 파도를 피하기보다는 파도에 몸을 맡길 때 한결 나아진 기분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심리학자 마크 브레킷 박사가 감정의 발견에서 쓴 것처럼 만약 우리가 감정을 파악하고 표현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조차도 좀 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어코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경험에 완전히 순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떠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안이다. 우리의 두려움에서 불순물들을 모두 걸러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다. 삶을 온전히 영위하길 원한다면 인간으로서 응당 겪어야 될 기쁨, 분노, 절망, 애통, 이 모든 취약성과 감정과 함께 그 강렬한 경험을 끌어안아야 한다. 나는 내 환자 제이다에게 이처럼 불안을 느끼기 쉬운 상황에서 약간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언젠가는 다가올 고통을 외면하거나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취약성을 피하기만 하다 보면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날것의 경험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완전히 깨어있는 편이 낫다. 나는 제이다에게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는 건 좋지만 그런 다음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철저히 수용하라고, 즉 현재의 삶을 온전히 인정하라고 조언했다. 제이다에게 이 말은 언젠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제이다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온 마음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기에 기쁨과 가슴 아픈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 명상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인 동시에 불안의 길을 기울이기 위한 도구이다. 불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의 실패를 걱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마음 챙김 명상의 주요 목적은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제한하는 힘이 있다. 최근 마음 챙김 명상이 기분 조절을 강화하는 뇌 변화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를 머무르는 능력을 강화하면 불안을 낮출 수가 있다. 내게 명상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 중에 시간을 내서 가만히 앉아있는 행위이다.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끝내고 난 후와 같이 완벽한 순간일 필요는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냥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뿐이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려고 노력하자.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 내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보자. 아마 시작하자마자 거의 10억 분의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딴 생각이 들 것이다.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미래나 과거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마트에서 장을 봐야 될 목록이나 10년 전에 들었는데도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말 등이 떠오른다. 그 생각을 인정하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자. 다시 10억 분의 1초 만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내밀 것이다. 그것도 지나가게 두어보자. 이런저런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마치 내가 내 옆에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관찰한다고 상상해보자. 마이클 싱어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마음의 목소리가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다. 생각이 계속 떠오를수록 열심히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거의 없는 서툰 아이를 지켜보는 아이처럼 곤혹스럽겠지만 인내심 있는 태도를 유지하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의 주의를 다시 현재로, 호흡으로 가져와야 한다. 명상이 어려워서 싫다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생각이 자꾸 이리저리로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명상의 정의를 정정한다. 명상을 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이다. 그건 실패가 아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그냥 시간을 들여서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각각의 순간은 그 위축된 근육을 강화할 기회이고 우리는 팔굽혀펴기를 하는 셈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습관적인 반응에 빠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직접 결정하는 근육을 탄탄하게 단련한 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명상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더없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는 생각이다. 명상을 시작하는 순간 인생이 즐거운 순간으로 가득해지리라 오해한다. 그러나 이는 핵심에 벗어난 생각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두 행복한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통과 불평등이 만연하다. 명상은 이러한 고통과 불평등으로 인한 분노, 애통, 슬픔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가 생각하는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명상할 때 나는 최대한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특히 그것을 나를 진짜 불안으로 이끌어줄 만한 생각이라면 그냥 그 생각에 머무른다. 이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통해 온전히 깨어있는 삶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행동에 궤적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다. 명상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자 진실을 향한 초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 아주 짧게라도 오롯이 현재에 존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을 영화 보듯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의 경험 안에 내가 존재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그 불안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이 불안을 말한다입니다. 저자는 앨런 보라,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앨런 보라,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홀리스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다. 침술사이자 요가 강사이다. 예일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학위를 받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의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커피를 끊고 장이 튼튼해지더라도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삶이 본디 연약하게 생기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삶이 내가 가진 가치나 능력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는데, 그래서 불안은 삶에 뭔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불안은 내 몸이 나에게 제발 이것 좀 봐 라고 말을 거는 방식이다. 불안이 거는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불안은 내가 존재하는 고유한 이유는 물론이고 행동해야 되는 방향까지도 알려준다. 궁극적으로 불안의 감정은 목적의식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 이것을 나는 진짜 불안이라고 부른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기보다는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불안을 멈출 수가 있지? 이런 질문 대신 내 불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불편한 감정에 반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불안을 극복해야 될 골칫거리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중요한 목소리를 놓칠 수가 있다. 그 대신 내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불안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면 어떨까?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진짜 불안을 두려워하며 맞서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안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쩌면 당신은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억지로 막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당신의 본질적인 진실을 알고 있다. 직감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계속되는 불안과 머릿속을 반복적으로 헤집어 놓는 잡다한 생각들이 마침내 잠잠해진다. 이처럼 좀 더 깊은 울림이 있는 불안과 친해지면 몸 안에서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만약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솟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 몸이 내 직감에 동의하며 좋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일 것이다. 반면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진짜 불안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아직도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환자들에게 핸드폰을 침실 밖에 두기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주된 이유는 청색광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청색광을 방출하므로 밤에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일주기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 게다가 자기 전에 침대에서 끝없이 스마트폰의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자야 할 시간을 훨씬 넘겨서까지 깨어있기 쉽다. 이처럼 잠들기에 딱 좋은 정도의 피곤함에서 과로 상태로 넘어가면 몸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그러면 잠이 들거나 도중에 깨지 않고 쭉 자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고 핸드폰을 침대 근처에 두면 밤중에 깨는 순간 핸드폰을 확인하게 된다. 그때마다 우리의 뇌는 핸드폰 불빛이 방출하는 청색광에 에소프레소 한 잔을 마신 것만큼이나
강력한 충격을 받는다. 지금은 핸드폰 충전기를 침실 밖에 두고 핸드폰 없이 잠자리에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눈 딱 한 번 감고 일주일만 실천해 보면서 정말로 잠자리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편한지, 그리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지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 평소 핸드폰 알람으로 기상을 했다면 핸드폰 대신 옛날식 알람 시계를 쓰면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최대한 가장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라. 안대를 쓰거나 암막 커튼을 쳐도 좋다.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모두 침실 밖에 둬라. 혹시라도 밤중에 깨면 눈이 그 어떠한 빛도 보지 못하도록 하라.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려 한다면 화장실로 가는 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최대한 가늘게 눈을 뜨고 손으로 더듬어서 다녀와라. 무드등이 필요하다면 주황빛을 내는 곳으로 선택한다. 대학에 다닐 때 나는 보통 새벽 2시쯤 자서 오전 10시쯤 일어나곤 했다. 어쨌든 8시간은 자니까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는 크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다. 내 몸이 마치 고장나기 일보 직전의 기계처럼 느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인간의 몸은 해의 움직임에 맞춰 활동할 때 가장 잘 기능했다. 여전히 산업화 이전처럼 생활하는 수렵 최전민 사회들을 연구한 인류 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부족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해가 진 뒤에 약 3시간 후면 잠자리에 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의 취침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일몰 시각은 계절마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즉, 6월에는 밤 11시, 12월에는 저녁 8시 30분이 취침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만약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원한다면 밤 9시 30분부터 10시 45분 사이에 잠드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반응에 돌입한다. 내가 잘 시간이 됐는데도 잠자리에 들지 않는 데에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 아마도 내가 위험에 빠졌거나 부족을 지키려고 보초를 서는 중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돕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함으로써 에너지와 각성을 제공한다. 자기 몸이 피곤하다고 보내는 신호를 들어주고 익혀라. 혹시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소파에서 골아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진 않는가? 나는 피곤할 때 주로 눈썹을 문지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때를 놓쳐서 과로한 상태가 되면 다시 정신이 맑아진다. 몸이 따뜻해지고 갑자기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부엌을 정리한다. 막상 자야겠다는 생각에 잠자리에 누우면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인다. 과로한 몸이 내 혈관 속에 흐르는 코르티솔과 서로 싸우는 것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러므로 만약 몸이 피곤해하는 신호를 알아차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너무 늦기 전에 침대에 누워라. 좀 더 단순한 지침을 선호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허기가 지면 통잠을 자기 힘들다.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이 가장 길 때는 주로 잠을 잘 때이다. 이러한 공복 상태가 세포를 수리하고 소화기관이 쉴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동안에도 우리의 혈당은 낮에 활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밤새 오르내린다. 만약 당신이 보통 오후 3시에 배가 고파서 화가 나고 짜증나는 편이라면 마찬가지로 밤에도 새벽 3시쯤 깼다가 이런저런 생각에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주로 밤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이 스트레스 반응으로 대응할 때 일어난다. 이때 스트레스 반응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밤중에 갑자기 눈을 뜨게 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얕은 잠을 자도록 할 수가 있다. 해결 방안은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야식을 먹는 것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차할 때는 침대 곁에 아몬드 버터나 코코넛 오일 한 병을 갖춰놓고 밤에 이를 닦기 전에 한 숟갈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초조하고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밤중에 깼다면 한 숟갈을 더 먹는다. 이러한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는 소화 흡수가 느리므로 밤새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혈당 안전망을 제공한다.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붉은 고기를 좀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한다. 나도 한때는 채식주의자였던 만큼 이러한 조언을 가볍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확고한 선택을 모두 인정하고 존중한다. 사실 나도 내 식단에 고기가 꼭 필요한지 매일 거듭 고민한다. 그러나 환자들과 나의 몸을 통해 직접 목격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육류, 특히 붉은 고기가 때로는 기분과 불안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처방이라는 사실이다. 육류는 영양이 풍부한 데다 적절한 양을 먹으면 철분, 아연 같은 특정 영양소를 얻기 위해 접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음식일 수가 있다. 나는 또한 육류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쉽게 측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는 고기전골, 사골 육수가 피를 만들고 신장의 기와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고 이해한다. 채식이나 비건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언이 상당히 의아할 것이며 어쩌면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자, 내 주장을 좀 더 명확히 하겠다. 만약 당신의 우선순위가 윤리와 동물권이라면 육류 섭취는 고민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당신의 뜻을 100% 존중한다. 내 제안은 더 건강해지려고 채식이나 비건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경우라면 당신의 선택을 재고해 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지난 수년간 붉은 고기가 몸에 해롭다는 생각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은 그것들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결국 2019년 영양학자들은 그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조용히 인정했다. 따라서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면 사골 육수,
치킨 스프, 그리고 가능하면 닭의 간으로 만든 파테도 시도해보고 건강과 불안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육류를 소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덧붙이자면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으로 고기를 먹자. 윤리, 환경,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도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육류는 피하자.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정제 탄수화물이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섭취를 최소화하라고 권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 조언이 모든 탄수화물을 피하라는 뜻으로 잘못 전달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잘 맞으며 나는 한 끼의 4분의 1을 탄수화물로 채우기를 추천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많은 사람이,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지금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기근에 시달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몸에 전달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반응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명확히 하자면 여기서 내가 말하는 탄수화물은 파스타, 빵, 비스켓, 쿠키 등이 아니다. 그것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마구 뛰게 만드는 정제 탄수화물들이다. 이것들은 당뇨, 비만, 치매, 심장질환, 소화불량, 수면 단축, 불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반면에 감자, 고구마, 바나나, 호박, 타로, 카사바 등과 같은 전분이 많은 채소는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불안을 피하는 데도 종종 도움이 된다. 정제 탄수화물과 비교했을 때 전분이 풍부한 줄기덩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매우 천천히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치솟는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혈액에 당분을 공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체계를 진정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을 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땡길 때는 자책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가공식품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 대신 전분이 많은 채소를 먹어라. 그렇게 하면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다 염증 걱정 없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연료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이점까지 제공할 수가 있다. 마지막 추천 음식은 사골 육수이다. 콜라겐, 글리신, 글루타민, 철분이 풍부한 사골 육수는 장을 치유하고 영양분 저장소를 만드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하며 체내 건강 상태의 지표인 피부, 머리카락, 손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스웨덴의 연구원들은 정상 체중의 건강한 성인 두 그룹에게 매일 똑같은 열량의 음식을 제공했다. 한 그룹은 간식으로 땅콩을 먹었고 다른 그룹은 같은 열량의 사탕을 먹었다는 점만 달랐다. 그런데 땅콩을 먹은 그룹은 대개 건강이 개선되었지만 사탕을 먹은 그룹은 체중, 허리둘레, 저밀도 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얼마나 많이 먹는가 보다는 무엇을 먹는지가 대사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짜고, 달고, 자극적인 가공식품을 먹으면 포만감을 무시하게 되어 과식을 하거나 대사 건강이 나빠지는 지경에 이르며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짜 불안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얼마나 많이 보다는 무엇을 먹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될 수 있으면 자연식품을 먹고 가짜 식품은 피하기를 목표로 삼는 것이다. 불안이 몸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는 종종 당신을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이끌어준다. 어쨌든 당신의 가장 심오한 철학보다는 당신의 몸에 더 많은 지혜가 존재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 없이 질문하고 충분히 오랫동안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결국에는 당신의 몸이 말하려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고야 말 것이다. 그때 당신의 할 일은 스스로 들은 메시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부분에 어두운 구석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이다.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욱 쉽게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흘러나올 수가 있다. 몸은 말을 할 수 없기에 어떤 사람들은 몸의 메시지를 계속 무시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머지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몸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몸은 모든 것을 목격하며 집요하게 소통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소리를 지를 것이다. 따라서 불안을 직면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평생 온갖 불편한 증상에 시달리기보다는 다소 힘들더라도 바로 지금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편이 스스로를 위해 좋은 길임을 기억하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락해주자. 이제는 감정을 허락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힘든 감정이 치솟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거기에 뛰어드는 편이 훨씬 더 용감하다. 정신분석가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우리가 거부하는 감정이 집요하게 계속된다는 통찰을 남겼다. 즉, 어떠한 감정도 성공적으로 감추기란 불가능하다. 난 그것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내 의식 밖으로 밀어낼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느낌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2배로 커져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만성적인 요통, 두통, 소화불량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해서 우리를 몰아세울 때까지 말이다. 그러니 감정의 해일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는 그것이 나를 장악하게 두는 대신 내가 먼저 그 안에 뛰어들자. 슬픔이든 분노든 애통이든 그 감정을 온전히 전력으로 느껴보자. 파도가 찾아올 듯이 이러한 감정도 결국에는 장점에 이르렀다가 해소될 것이다. 파도를 피하기보다는 파도의 몸을 맡길 때 한결 나아진 기분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심리학자 마크 브레킷 박사가 감정의 발견에서 쓴 것처럼 만약 우리가 감정을 파악하고 표현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조차도 좀 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어코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경험에 완전히 순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떠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안이다. 우리의 두려움에서 불순물들을 모두 걸러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다. 삶을 온전히 영위하길 원한다면 인간으로서 응당 겪어야 될 기쁨, 분노, 절망, 애통, 이 모든 취약성과 감정과 함께 그 강렬한 경험을 끌어안아야 한다. 나는 내 환자 제이다에게 이처럼 불안을 느끼기 쉬운 상황에서 약간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언젠가는 다가올 고통을 외면하거나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취약성을 피하기만 하다 보면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날것의 경험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완전히 깨어있는 편이 낫다. 나는 제이다에게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는 건 좋지만 그런 다음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철저히 수용하라고, 즉 현재의 삶을 온전히 인정하라고 조언했다. 제이다에게 이 말은 언젠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제이다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온 마음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기에 기쁨과 가슴 아픈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 명상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인 동시에 불안의 길을 기울이기 위한 도구이다. 불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의 실패를 걱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마음 챙김 명상의 주요 목적은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제한하는 힘이 있다. 최근 마음 챙김 명상이 기분 조절을 강화하는 뇌 변화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를 머무르는 능력을 강화하면 불안을 낮출 수가 있다. 내게 명상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 중에 시간을 내서 가만히 앉아있는 행위이다.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끝내고 난 후와 같이 완벽한 순간일 필요는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냥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뿐이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려고 노력하자.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 내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보자. 아마 시작하자마자 거의 10억분의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딴 생각이 들 것이다.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미래나 과거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마트에서 장을 봐야 될 목록이나 10년 전에 들었는데도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말 등이 떠오른다. 그 생각을 인정하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자. 다시 10억분의 1초 만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내밀 것이다. 그것도 지나가게 두어보자. 이런저런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마치 내가 내 옆에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관찰한다고 상상해보자. 마이클 싱어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마음의 목소리가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다. 생각이 계속 떠오를수록 열심히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거의 없는 서툰 아이를 지켜보는 아이처럼 곤혹스럽겠지만 인내심 있는 태도를 유지하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의 주의를 다시 현재로, 호흡으로 가져와야 한다. 명상이 어려워서 싫다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생각이 자꾸 이리저리로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명상의 정의를 정정한다. 명상을 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이다. 그건 실패가 아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그냥 시간을 들여서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각각의 순간은 그 위축된 근육을 강화할 기회이고 우리는 팔굽혀펴기를 하는 셈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습관적인 반응에 빠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직접 결정하는 근육을 탄탄하게 단련한 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명상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더없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는 생각이다. 명상을 시작하는 순간 인생이 즐거운 순간으로 가득해지리라 오해한다. 그러나 이는 핵심에 벗어난 생각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두 행복한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통과 불평등이 만연하다. 명상은 이러한 고통과 불평등으로 인한 분노, 애통, 슬픔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가 생각하는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명상할 때 나는 최대한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특히 그것을 나를 진짜 불안으로 이끌어줄 만한 생각이라면 그냥 그 생각에 머무른다. 이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통해 온전히 깨어있는 삶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행동에 궤적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다. 명상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자 진실을 향한 초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 아주 짧게라도 오롯이 현재에 존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을 영화 보듯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의 경험 안에 내가 존재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그 불안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